안녕하세요. 유튜브 김과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1월 20일 정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게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해설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파끼리 서로 잘났다고 편갈라 싸울 때가 아니다 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했었던 정부는 없었다. 솔직히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다. 이것이 이 대통령들이 꼭 부족해서라고는 볼 수 없다. 전 세계 가장 못 살던 나라, 자유민주주의는커녕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 그 수준의 국가가 완성형 자유민주주의를 하기까지는 원래 10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도면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신속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것이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민주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먹고 살만해져야 비로소 민주화가 되는 것이다. 당장 먹고 죽을 밥도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겠는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난을 벗어나는 문제가 더 급한 것이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나라를 세웠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의 이승만이 나타나서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딱 갔어요. 그래서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라고 세우면 세우자마자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되나요?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세워놓고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도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가려고 막 하는데 방해도 받고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우파의 대통령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완성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제가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되고 나서 먹고 살만 해줘야지 민주화가 오는 것이지 소위 뭐 태극기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주화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민주화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혁명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을 들 수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가 왔느냐? 안 왔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5.18이 지나고 나서 민주화가 안 됐죠. 즉 먹고 살만 해주고 난 다음에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다음에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치고 올라와서 그때 이런 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경제 발전이 먼저 와야 민주화가 된다. 전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민주화 운동 같은 걸로 해서 민주화가 된 사례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가서 야 우리가 이거 민주주의 되게 좋은 거거든 이거 민주주의 하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밥 달라고 하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이거는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존이 먼저고,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먹고 살 뭐 식량도 없는데 어떻게 뭐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일단 가난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보다도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뽑겠죠.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대한민국조차도 포퓰리즘,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하면 여기에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죽을 게 없는데 빵을 줄게, 밥을 줄게 하면 뽑는 거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먹고 살 테니까 국가는 나를 터치하지 마라. 이 정도가 돼야 이제 민주화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확고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최근에 강력한 태클을 받은 것이죠.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이 안에는 내분도 있었죠. 내분. 사실은 내분이 더 큽니다. 우파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와 완벽한 시장경제를 들고 어떤 정당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국회의원을 다 차지하고 막 정권을 차지하고 이러면 좋겠죠.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나 이런 부분은 새싸움인데 그렇게 새가 나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 국회의원이 300석이라고 하면은 그 각 지역마다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당이 1, 2년 만에 뭐 5년 만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미 뭐 좌파나 우파나 이 세력들이 다 있는데 그걸 또 비집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좌파 정당이 있고 우파 정당이 있는데 우파 정당이 계속 이겨요. 투표할 때마다 계속 이기면 좌파 정당이 이쪽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했을 때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좌파가 오른쪽으로 오면 우파는 더 오른쪽으로 하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극좌파에 있던 사람들이 적당한 좌파 정도가 되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이 세력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는 더 훌륭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계속 왼쪽으로 와요. 자유한국당도 점점 왼쪽으로 오고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가고 계속 좌클릭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다 때려치고 갑자기 새로운 정당이 딱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른쪽에 가까운 애들 둘이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표를 계속 주다 보면 왼쪽에 있는 데 느끼는 거죠.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이 좀 자립심도 생기고 똑똑해지고 해서 안 먹힌다 하면서 이쪽으로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이전 새누리당 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을 치르면서 뭐 그전에도 사이가 뭐 안 좋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경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승복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은 했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도 초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종시
세종시는 누가 뭐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표를 좀 땡겨 보려고 전 세계에서 그 수도 이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죠. 다 실패했습니다. 수도를 이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되돌리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세종시 아예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니까 뭐 과학도시로 하겠다, 뭐 수도권 이전을 좀 빼는 이런 모습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뭐 광우병 때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4대 강공사 같은 경우를 계속 감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잡아보려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이명박이라는 거대 정치인과 박근혜라는 거대 정치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되는 끝에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이 두 세력이, 두 거대 정치인들이 지지고 볶고 치고받고 하다가 레드라인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충돌을 해서 총선에서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우파 시민들 중에서도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명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유권자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것도 우파 분열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통 크게 화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자라고 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바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걸 보니 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박 대통령도 지금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걸 보면은 서로 이게 자존심 싸움인지 뭐 뭔지 저도 안에 자세한 얘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매우 안타깝죠.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야당이 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고 훨씬 더 급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애국 시민들께서는. 이런 마음을 참 몰라주신다. 이 두 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 두 분이 화해를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력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세력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도 좀 그래야지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두머리끼리 화해가 돼야 그 따르는 세력들도 화해가 되고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화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화해가 안 되면 지금 이명박 팀과 박근혜 팀이 따로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팀이 문재인 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면 탄핵을 안 당했겠죠. 안 됩니다. 이명박 팀이 문재인 팀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팀을 이기려면 우파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면 뭐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배신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일단 다 나중에 가서 따지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아래
하나로 다 모여야 된다. 모여야 힘이 더 세지고 더 큰 세력화가 되고 국민들도 이제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도 흔들림 없이 진짜 좌우 대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제가 글로 최대한 나름대로 짧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제발 좀 화해 좀 하시라.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지금까지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뭔가 하는 모습은 사실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내부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직까지 단합이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깔끔하게 해결되려면 결국에는 윗선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죽어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파 정치권을 말하는 건데 모든 우파에 있는 정치인들이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 뒤에 이제 국민들은 기꺼이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성원할 준비가 이미 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을 만큼 일단 니네가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제대로 안 싸우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보고만 싸우라고 하면 좀 그건 좀 아니고 그렇게는 난 안 한다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미 천군만마가 뒤에 쫙 애국시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제 마무리 멘트로 쓴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국민들은 애국시민들은 이제 집안 싸움은 꼴도 보기 싫다. 빨리 뭉쳐서 싸워라. 그러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따지고 그래도 좌파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문재인 쪽보다 뭐 배신 세력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를 제가 더 짚어드리자면 잘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들어섰을 때 아직 탄핵 그 소추안이 확정이 되기 전에 하야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야를. 자진 하야를 하겠다. 근데 저는 하야는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거짓 선동에 의해서 하야를 한다? 말이 되나요? 쟤네들이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하야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면 국회에서 탄핵을 받으면 하야를 못할 것이다. 하야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하고 정치적인 탄핵,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법리에 의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나올 것이므로 정치적 탄핵을 받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은 지시고 이제 법리로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다시 뭐 돌아오면 정치적 책임은 징계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설마 하니 실제로 탄핵이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변명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러 우파 논객들 중에서도 하야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하야는 안 된다. 차라리 탄핵으로 간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던 우파 동객들도 꽤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들었지만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라고 던진 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은 지시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정상적인 판결했다면 솔직히 탄핵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참 탄핵이 되고 나니 탄핵 안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이런 사단이 더 크게 벌어진 것이죠. 어떻든 결국에는 새싸움인데 우파가 더 세력화가 되고 더 강해지려면 지금은 뭉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갈 찢어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좋아하는 것은 좌파죠. 그래서 뭐 친이고 친박이고 친홍이고 다 우파잖아요. 기본적으로 좌파는 아니잖아요. 이 중에 친박, 친이, 친홍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좌파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파라는 깃발 아래 일단 하나로 뭉쳐서 일단 싸우자. 그리고 정상화 시킨 이후에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정상화 시킨 이후에 그때 다시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